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면접에 관한 궁금증을 쌤들에게 물어봐. 면접 샘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직무죠. 네, IT 직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면접 샘물 3강은 IT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인데요. 다양한 궁금증이 많아요. 오늘도 그 궁금증 같이 해결할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윤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취업 컨설턴트 이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직무 질문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어필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이 질문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IT 직군의 경우에는 어떨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공 성적이 낮은데 어떡하죠? 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실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어필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듣고 참 의아하셨을 거예요. IT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분야냐면 교육생으로 지원하는 그 채용 연계형 지원하는 모집하는 그 부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이라고 해서 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뭐 IoT나 이런 신기술 분야로 교육 훈련을 지원해주는 분야를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거든요. 내가 비전공자라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되도록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그 전공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그런 전공이 뚜렷한 사람들은 스스로 취업이 잘 되는데 우리 예전에 인구론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인문계의 90%가 논다 이런 안 좋은 얘기까지도 있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제도예요. 그래서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면 나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 소양을 쌓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생, 채용 연계형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DS에서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하나금융 TI에서도 이렇게 채용 연계형으로 지원을 했고 KT나 SK, CNC 이렇게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지원을 하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계열사 성적을 좀 잘 받으시면 계열사로 편입이 돼서 좀 채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잘 하셔야 되겠죠. 100% 연계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계열사 편입이 안 되더라도 그 관련된 직무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참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공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기본 역량을 난 갖췄다. 좀 어필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팀 단위로 프로젝트가 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팀 과제를 같이 했던 경험, 내가 기여했던 경험을 잘 어필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경험이에요. 내가 문제를 잘 해결했던 대표적인 경험을 좀 잘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분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드러내 주거나 혹은 도전을 해서 잘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잘 어필
어필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인문계지만 잘 도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공자의 경우에 좀 이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스피치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쌤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가 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제가 강연을 가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야무진 학생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또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안에 커리큘럼을 보다 보면 실무 중심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양성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IT 직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설득의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한 가지씩 어필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 전문성. 그 공신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IT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지원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험들 중에서 IT 그 직군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신력 있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승부수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고 왜 이 직무에 전향을 해서 지원을 한 건지 그 부분을 아주 파토스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뭔가 같이 조금 부족하지만 데리고 일하고 싶은 후배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인성 면접에서 특히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로고스적인 논리적인 측면은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계획이나 포부를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갖추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직업으로 갖게 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득해 보신다면 비전공자라도 충분히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전공 성적이 낮은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아, 성적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기업에서 성적표를 원하는, 제출하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적표를 다 과목별로 내잖아요. 그러면 왜 전공 성적이 안 좋냐, 혹은 잘한 거는 무엇이냐, 학창시절 뭐 했냐, 이런 류의 질문들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전공 성적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업에서 SW 직군, 소프트웨어 직군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전형에 넣어서 실제로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LG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카카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은행 회사, 그다음에 게임 회사,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회사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 전형을 꼭 치르기 때문에 내가 전공 성적이 안 좋다고 조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당일날 그 코딩 테스트를 잘 보시면 돼요. 이 개중에는 여기서 손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2시간 120분 동안에 실제 코딩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험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1,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4학년 때까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 개발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면접에서 성적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은 좀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 생활 성실하게 안 한 것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적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 분야에서 성과를 잘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런 대표적인 압박 질문의 예시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긴장이 되고 압박감을 느껴서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팩트는 팩트잖아요. 네. 내가 뭐 잘 못한 거니까 인정을 하시고 우리 그 유명한 예스벗 화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때 뭐 대인관계라든지 대외 활동, 사회 경험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실력은 보완이 되었고 혹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제가 그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실력은 갖췄습니다와 같은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긴장되는 압박 상황에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상황이라도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처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데요. 그 유연함의 밑거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기 스스로의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장만 가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긴장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네.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긴장하잖아요. 그럼요. 네, 선생님도 네. 긴장하시나요? 네. 네, 저도 가끔 이렇게 긴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긴장을 하는 원인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미리 좀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호흡이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숨이 턱 막힌다라고 하죠. 그래서 압박감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호흡, 숨쉬기만 잘해도 면접 잘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활한 호흡이 될 수 있게 불안정한 호흡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긴장감을 더실 수 있는 아주 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청중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불안감에서 긴장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의 상황에서도 긴장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청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면접관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어렵지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딱 들어갔을 때 좀 인상이 그렇게 아주 호감을 주는 인상이 아닌 면접관일지라도 조금 다소 무서운 인상을 가진 면접관이라도 바라보시면서 좋은 점을 자꾸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옆집 아저씨로 만났더라면 나한테 지금 뭔가 위로의 한마디, 긴장을 풀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꾸 정을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청중에 대해서 자꾸 친근감을 가지려고,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갸우뚱하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이야기 굉장히 가치 있는 이야기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그 면접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컨텐츠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말하는 내용에 자신감이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긴장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면접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면접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답변들을 아주 충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사실 더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적으로, 내용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원인으로 분석해 보셔서 3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긴장하는 원인은 뭘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개인정보 유출 등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되게 쉬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황 질문,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 유형을 좀 살펴보면 전문 혹은 전공 지식을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은 해킹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은 파밍이라고 하죠. 요새 또 금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밍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 직군에서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여기는 이제 IT 직군이고 내가 어떤 전문 지식과 어떻게 내가 잘 대처를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식을 잘 풀어주시면 돼요. 자기소개에서도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면접에서 상황 질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4단계에 맞춰서 혹은 4가지를 뭐 안내를 해야 된다. 일단 유출 사실을 알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예방책이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더 피해가 없도록 알려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법과 제도와 매뉴얼이 지금 공식적으로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답변을 하려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PC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때 내가 해결하는 방법, 서버가 다운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순서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내적으로 내가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TFT 팀을 꾸린다. 그래서 이게 뭐 서버가 다운됐을 때 아니면 어떤 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먼저 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협력기관, 우리 기관에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협력기관에 바로 요청을 해서 협조기관이라든지 협조부서라든지 기관에서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이게 범죄 사실, 어떤 나쁜 그런 상황을 발생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는 신고를 또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황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료 어디에서 구하냐면요.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매뉴얼들이 바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면접 보시기 전에 꼭 함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쌤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보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이고요. 2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 말하는 그 방법인데요. 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에도 이유나 근거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겠죠. 혹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경험 자체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3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예전에 이러이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간략하게 가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 어떠어떠한 일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과 행동, 결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말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의견을 물어볼 때예요. 네,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본인이 가장 기획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혹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요. 우선 간단한 문제 인식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어서 저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 행동이나 의견일 거고요. 그 다음이 결과나 기대 효과까지 말해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상황이나 문제인식까지만 가고 본인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말을 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실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네, IT 직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 일 경험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직무 관련 경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인턴 경험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인턴을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금턴이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있다면 바로 쓰시고 없다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든지 현장 실습 경험을 쓰는 거예요.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거를 2번 정도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2번, 3번 가는 분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 실습이라는 기회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창업 경험을 한 거, 창업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T 직군에서는 창업을 해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모바일 앱을 많이 개발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상용화 해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요. 사실 창업을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제. 우리 공대생들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거를 졸업과제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팀 프로젝트 과제라든지 캡스톤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혹은 졸업반까지 쭉 한 것을 졸업작품 내에 다 기술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앱이나 웹이나 서버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봤거나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어디에 소속이 됐거나 과제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학습한 거 있죠. 그다음에 오픈소스를 통해서 내가 그걸 참고해서 해봤던 거. 어디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어도 돼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해본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는 것 자체가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IT와 관련돼서 어떤 세미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확인증을 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기업에서 서류를 볼 때 혹은 면접에서 중요하게 볼 때 포트폴리오 기록 중에서 3가지를 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의 프로젝트 경험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을 했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팀이 한 것이냐 혹은 개인이 한 것이냐. 개인이 한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팀이 했다면 팀워크를 어떻게 내가 어필할 것인가. 그 팀에 내가 무임승차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팀에 기여한 내용과 어떤 주제로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사용 기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기술을 넣어서 내가 이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대생 같은 경우에 이 IT 직군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는 게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발표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PT 면접이나 맞습니다. 이런데 네. 소개를 할 때 포트폴리오 발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조금 자료를 구성을 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IT 관련돼서 그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굉장히 발표할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PT 면접뿐만 아니라 입사 후에도 PT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의 짜임새를 기억하시면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PT를 구성하는 3가지 부분을 처음, 중간, 끝. 모든 말에는요. 처음, 중간, 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도입, 전개, 결말이라고도 하고요. 오프닝 스킬, 바디 스킬, 클로징 스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선정해서 작성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클로징 파트입니다. 네, 이 PT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실 건지, 혹은 어떤 설득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주제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전체적인 발표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로징 파트를 가장 먼저 구성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전개 파트, 바디에 해당되는 중간의 내용, 본론 부분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 주제문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키워드별로 하나, 둘, 3가지 정도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바디 부분을 구성하시면서요. 그 안에서는 뭐 사례나 근거, 뭐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수사학적 것들을 가미하셔가지고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도입 파트예요. 오프닝인데요. 그렇다면 그 발표 자체를 아주 가치 있게 들릴 수 있게 하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게 만드는 과정이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먼저, 그다음에 바디, 오프닝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중은 사실 오프닝이 가장 짧아야 합니다. 네,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입 부분은 아주 짧게 가져가시고요. 본론 부분을 아주 길게 가시고 결론 부분을 생략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단계로 아주 중요하게 좀 비중 있게 결론 부분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PT든지요. 이렇게 3단 구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짜임새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디지털 금융 분야는 어떻게 어필해야 좋을까요? 입니다. 디지털 분야의 채용이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은행들이 뭐 5대 기업이다, 5대 은행이다 하는 기업, 그래서 은행과 그다음에 카드 회사, 그다음에 증권 회사에서 디지털 분야의 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분야의 채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런 디지털 금융 파트가 아니라 그냥 IT 파트였어요. 그래서 IT를 전공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공 영역이 확대되었죠. IT뿐만이 아니라 자연계, 공학 계열까지 전공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자, 경력이나 석사를 우대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기업에마다 다르지만 내가 꼭 석사여서 경력자여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단 기존의 IT 직군과 다른 거는 뭐냐면 역량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기술, 그다음에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력,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 그동안에 개발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지향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지털 분야로 업무를 받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영업장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의 어떤 마음이랑 사용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비스 마인드, 유저 지향 마인드, 고객 우선 사고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유저 지향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IT 직무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IT 직무, 내가 전공 성적이 낮더라도 경험이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어떻게 역량을 잘 드러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IT 직군의 채용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신 만큼 진출할 수 있는 무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직군에 대한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잘 확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